안녕하세요. 오늘은 데브옵스 분야에 발을 들인 당신이 면접에서 만날 수 있는 좀 까다로운 기술 질문들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잘 헤쳐나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데브옵스 인터뷰, Practical Answers for New Professionals. 여기서 좀 뽑아낸 내용들이고요. 이번 탐구의 목표는 그러니까 단순히 정답을 아는 걸 넘어서 당신의 경험이나 또 배우려는 의지 이런 걸 어떻게 좀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실용적인 전략을 얻는 것입니다. 데브옵스를 배우고 있거나 면접을 앞둔 당신에게는 정말 아주 유용한 시간이 될 거예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눌 내용의 핵심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면접관은 당신이 기술적 지식을 갖췄는지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또 예상치 못한 상황엔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모르는 걸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이런 걸 알고 싶어 하죠. 이 자료는 바로 그 부분을 효과적으로 좀 어필하는 방법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결국 면접이라는 게 당신의 그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무대니까요. 네, 그렇죠. 첫 번째 상황부터 한번 보죠. 그 배슈 스크립트 짤 때 보통 안정성 때문에 set -2xo pipe fail 이런 옵션들 켜두잖아요. 네네. 이게 스크립트가 조용히 실패하는 걸 막아줘서 좋긴 한데 파이프라인 중간에 있는 SSH 같은 명령어가 실패해버리면 전체 스크립트가 그냥 멈춰버리는 게 문제더라고요. 이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그 옵션들이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죠. 그 이는 오류 나면 바로 종료하고 파이프 페일은 파이프 중간에서 하나라도 실패하면 그냥 전체 실패로 간주하고요. 근데 때로는 특정 명령어의 실패는 그냥 용인하고 계속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은 실패 가능성이 있는 명령어 뒤에 그러니까 OR 연산자죠.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SSH user at host some command 하고 echo warn SSH failed proceeding anyway and to 이런 식으로 쓰면 SSH가 실패해도 스크립트는 경고 메시지를 이제 에러 출력 stdr를 보내고 멈추진 않는 거죠. 아하. 물론 이게 만능은 아니고요. 좀 더 견고하게 만들려면 그 중괄호 HQ 안에다가 제시도 로직 같은 걸 넣을 수도 있겠죠. SSH, user at host, command, HQ, echo, retry 1, sleep 2, SSH, user at host, command, HQ, echo, error failed after retry, end 2, exit 1.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갈 수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단순히 문법 아는 것보다 이걸 왜 썼는지 그 경험에 기반해서 설명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료의 답변 예시처럼 개인 프로젝트로 배포 스크립트 만들었는데 가끔 네트워크 문제로 SSH가 실패해서 전체 배포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추가해서 실패하면 경고만 하고 다음 서버 배포를 시도하도록 개선했더니 안정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실제 문제를 겪고 해결해 본 경험을 딱 보여줄 수 있겠죠. 바로 그 점입니다. 기술 그 자체만이 아니라 문제 해결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게 단순히 임시방편이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기본적인 처리 외에도 좀 더 복잡한 상황에 대비하려고 재사용 가능한 retry 함수를 만들어 보거나 지수 백커프, exponential 백커프 같은 전략을 구현하는 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작업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엔시블 같은 도구를 좀 깊이 있게 학습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덧붙이면 현재 수준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더 성장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면접관이 숨겨진 질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빨리 새로운 걸 배우고 적응할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셈이죠. 네. 다음 시나리오는 진짜 규모가 큰데요. 프로미티우스의 매트릭이 100만 개나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100만 개요? 네. 이 엄청난 데이터 속에서 갑자기 값이 비정상적으로 튀는 이상치, 아웃라이어를 보이는 시계열 딱 하나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걸 단 하나의 프롬QL 쿼리로 해결하라는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또 이게 실용적인 접근법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흥미로운 질문이죠. 사실 실제로 100만 개 전체를 대상으로 이런 쿼리를 날리는 건 성능상 부담이 클 수 있어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이 질문의 의도는 아마 프롬QL, 그러니까 프로메티우스 쿼리 언어의 표현력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 이걸 확인하려는 데 있을 겁니다.
자료에서는 뭐 변화율, 이레이트, increase, 나 값의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탑 K1, abs, mymetric average over time, mymetric 5M 뭐 이런 쿼리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복잡하네요. 네, 이걸 간단히 풀이하면 각 매트릭의 현재 값이랑 최근 5분 평균값의 차이, 즉 편차를 구하고요. 그 절대값이 가장 큰 탑 K1.ARPS 그런 시계를 하나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정도가 가장 극심한 녀석을 찾는 거죠. 여기서도 실제 적용 경험이 답변에 힘을 실어주겠네요. 자료 예시처럼 제가 개인 실습 환경에서 일부러 수십만 개 매트릭을 생성하고 그중에 특정 매트릭 값을 확 변화시킨 다음에 탑 K랑 ABS, 레이트 함수 이런 걸 조합한 쿼리로 해당 이상치를 찾아내는 대시보드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좋겠네요. 네.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를 다뤄봤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약간 현실적인 고려사항을 덧붙이면 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 쿼리는 개념 증명에는 유용했지만 실제 100만 개 매트릭에 적용하면 부하가 클 겁니다. 운용 환경에서는 보통 서비스나 인스턴스를 구분하는 레이블 있잖아요. 네, 레이블. 그걸 활용해서 my metric, drop, my service 이런 식으로 쿼리 범위를 좁히거나 아니면 자주 필요한 계산은 리코딩 룰로 미리 집계해두는 방식으로 성능을 확보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프롬QL 성능 최적화나 레이블 설계 전략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단순히 쿼리 문법하는 걸 넘어서 시스템 전체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죠. 아는 것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개선 방향까지 제시하는 거죠. 세 번째 상황으로 가보죠. 네트워크 쪽 이야기인데 그 타임 웨이트 상태에 대한 흔한 오해가 있잖아요. 서버에 타임 웨이트 상태의 TCP 연결이 10만 개나 쌓여서 시스템 자원을 막 심각하게 갉아먹고 있다. 이렇게 누군가 주장한다면 어떻게 데이터로 이 주장을 검증하거나 반박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처음엔 저 숫자만 보고 덜컥 겁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타임웨이트는 정말 많은 오해를 받는 상태 중 하나입니다. 핵심은 타임웨이트 상태 그 자체가 CPU나 메모리 같은 시스템 자원을 거의 소모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상태는 연결 종료하고 나서 혹시 모를 지연 패킷, 레이 패킷이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려고 장시 소켓 정모를 유지하는 그냥 TCP 프로토콜의 정상적인 메커니즘 일부거든요. 정상적인 거군요. 네, 이걸 데이터로 보여주려면 SS 명령어가 아주 유용합니다. 소켓 스태티스틱스죠. 자료에서 제시하는 단계는 이렇습니다. 먼저 SS-S로 전체 TCP 연결 요약을 한번 보여줘서 상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요. 그 다음 SS-NT state time to wait, WC-L 이런 명령어로 정확히 타임웨이 상태의 연결 개수만 딱 세워보는 거죠. 여기서 -NT는 숫자, N, 모든, A, TCP 소켓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SS-NT state established, WC-L 이 명령어로 현재 활성 상태,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자원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established 상태의 연결수로 확인해서 비교하는 겁니다. 타임 웨이트랑요. 이것 역시 실제 경험담이 곁들여지면 훨씬 와닿겠네요. 이전에 로드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테스트 끝나자마자 타임 웨이트 연결이 수십만 개까지 확 치솟는 걸 봤습니다. 처음엔 이게 문제 아닐까 걱정했는데 SS로 개수 확인하고 동시에 탑이나 VM 스타트로 CPU, 메모리 사용량 보니까 거의 변화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이스태블리시드 상태 연결수가 훨씬 적었고요. 그때 타임 웨이트 자체가 큰 부하를 유발하는 건 아니구나. 이걸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숫자에 휘둘리지 않고 실제 영향을 분석할 줄 아는 능력을 보여주는 셈이죠. 패닉 대신 증거로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해를 바로잡는 능력 중요하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관련 지식을 좀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임웨이트 상태가 너무 많아서 포트 고갈이 우려되는 특정 상황에서는 TCP W reuse 같은 커널 파라미터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옵션은 좀 신중하게 써야 하고요. 이런 TCP 상태 전이나 커널 동작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eBPF라고 하죠. Extended Berkeley Packet Filter, 이건 이용한 시스템 분석 기법에 관심을 갖고 학습 중입니다.
eBPF요? 네, eBPF는 커널 수준에서 네트워킹이나 시스템 이벤트를 되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강력한 기술이거든요. 이런 언급은 단순히 현상을 아는 걸 넘어서 근본 원리랑 최신 기술 동향까지 탐구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죠. 이제 자동화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데브옵스에서 자동화는 뭐 필수인데 스크립트를 짤 때 이게 파이썬을 써야 하나 아니면 그냥 쉘 스크립트로 충분한가 고민될 때가 많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성 그리고 개발 및 유지 보수의 용이성인 것 같아요. 쉘 스크립트는 여러 명령어를 파이프로 막 연결하거나 간단한 파일 조작 같은 거 있잖아요. 리눅스나 유닉스 환경의 기본 도구를 활용하는 단순 작업에는 굉장히 강력하고 간결하죠. 하지만 로직이 복잡해지고 조건 분기나 반복문이 많아지면 금방 가독성이 떨어지고 오류 처리도 그 셋-2나 정도로는 한계가 좀 명확해요. 네, 좀 지저분해지죠. 그렇죠. 반면에 파이썬은 훨씬 구조적이고 읽기 쉬운 문법을 가지고 있죠. 특히 복잡한 데이터 구조, 뭐 딕셔너리나 리스트 같은 거 다루거나 CSV, JSON 같은 특정 형식의 파일을 처리해야 할 때 내장 라이브러리 CSV, JSON 덕분에 훨씬 수월하고요. 외부 API 연동 필요할 때도 리퀘스트 같은 강력한 라이브러리를 쉽게 쓸 수 있고 try except 구문으로 좀 섬세한 오류 처리도 가능하고 필요하면 뭐 async 같은 걸로 비동기 처리까지 구현할 수 있고요. 장점이 많죠. 이것도 역시 이런 상황에서 파이썬을 썼더니 훨씬 좋았다는 경험 기반의 설명이 효과적이겠네요. 예를 들어 대용량 CSV 파일을 읽어서 특정 조건으로 필터링한 뒤에 결과를 가공해서 AWS3에 올리고 슬랙으로 알림 보내는 작업을 자동화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쉘 스크립트로 어크나 컬 이런 걸 조합해봤는데 에러 처리나 제시도 로직 넣으니까 코드가 너무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바꾸고 판다스로 CSV 처리하고 보토3로 S3 작업, 리퀘스트로 슬랙 알림 보내도록 구현하니까 훨씬 간결하고 안정적인 코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예외 처리가 명확해서 좋았습니다. 뭐 이런 스토리가 있다면 좋겠죠. 상황에 맞는 도구를 선택할 줄 아는 유연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에 파이썬이 많은 장점을 가지지만 아주 간단한 파일 이동이나 시스템 명령어 몇 개 실행하는 수준의 작업이라면 여전히 쉘 스크립트가 더 빠르고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파이썬의 기본 기능 위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복잡한 비동기 작업이나 병렬 처리가 필요한 자동화를 위해서 AISIO-CO나 Concurrent.Futures 같은 모듈을 깊이 있게 학습해서 적용해 볼 계획입니다. 와 같이 덧붙이면 기술 선택의 균형 감각과 함께 지속적인 학습 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나리오입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진짜 막막한 상황이죠. 사용자가 웹사이트가 너무 느려요 라고 불평합니다. 네, 그거 정말 이 주관적인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서 가장 먼저 어떤 지표들을 어떤 도구로 확인해야 할까요? 워낙 원인이 다양할 수 있으니까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감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느리다는 신호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전환하는 게 첫걸음이죠. 자료에서는 문제의 범위를 좁혀가기 위해 계층적 접근, 레이어드 어프로치라고 하죠. 이걸 제안합니다. 마치 의사가 진찰하듯이 말이죠. 단계적으로 보는 거군요. 네, 첫 번째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입니다. 가장 먼저 사용자 요청을 직접 처리하는 애플리케이션 자체의 성능을 봅니다. 핵심 지표는 요청 처리 시간, 즉 리스폰스 타임인데 평균값보다는 P95나 P99 같은 100분위 수값이 중요해요. 대부분은 빠른데 일부 요청만 느린 경우, 이걸 테일 레이턴시라고 하죠. 이걸 잡아내야 하니까요. 이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도구 조합은 시각화를 위한 그라파나랑 데이터 수집을 위한 프로메티어스고요. 프롬QL 쿼리, 예를 들어 히스토그램 콘타일 0.99, sum of rate, http request duration seconds bucket, OM 이런 걸로 P99 응답 시간을 볼 수 있죠. 네네. 두 번째는 인프라 OS 레이어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지표가 괜찮거나 혹은 느리다면 그 원인이 아래 계층에 있을 수 있거든요.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서버 자체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주요 지표는 CPU 사용률, 전체 및 프로세스별, 메모리 사용률, 특히 여유 메모리, 수압 발생 여부, 그리고 디스크 I/O 대기 시간입니다. 디스크 병목이 생각보다 흔하게 성능 저하를 일으키거든요. IO스tat 명령어의 %IO 웨이트 값이 대표적이죠.
이 지표들은 프로메티어스의 노드 엑스포터 같은 에이전트로 수집해서 그래파나에서 보거나 아니면 서버에 직접 접속해서 탑, vmstat, iostat 이런 명령어로 실시간 확인도 가능하고요. 아, OS 단까지 내려가 보는 거군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는 네트워크 레이어입니다. 앞선 두 계층에서 뚜렷한 원인을 못 찾았다면 네트워크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웹서버랑 DB 서버 간 혹은 로드 밸런서랑 웹서버 간 같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통신 상태를 점검하는 거죠. 핵심 지표는 패킷 손실률이랑 RTT, 왕복 시간, 레이턴시입니다. 간단하게는 핑이나 MTRT 같은 도구로 특정 조건을 테스트해 볼 수 있고요. 좀 더 체계적으로는 블랙박스 익스포터 같은 도구를 프로미티우스랑 연동해서 주요 엔드포인트 간의 네트워크 품질을 계속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접근법도 중요하겠네요. 단순히 도구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순서로 어떤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지 말이죠. 자료 예시처럼 문제가 보고된 시점 전후의 그래파나 대시보드를 확인해서 어떤 지표, 예를 들면 P99 응답 시간이나 CPU 사용률 같은 게 평소랑 다른 패턴을 보이는지 먼저 파악합니다. 만약 특정 서버의 디스크 I/O 대기가 높다면 해당 서버에 접속해서 IO탑 등으로 어떤 프로세스가 디스크를 많이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STIC로 시스템 콜을 추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게 좋겠네요. 네, 맞아요. 또, 제가 교육 프로젝트 중에 자바 서비스의 P99 응답 시간이 주기적으로 막 급증했는데 다른 지표는 다 정상이었습니다. GC 로그를 분석해보니 긴 스탑 더 월드 GC 때문이었고 JVM 튜닝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처럼 실제 경험을 섞어주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그렇게 체계적으로 원인을 좁혀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약간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주로 이런 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하지만 근본 원인 분석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eBPF 기반의 프로파일링 도구, BCC나 BPF 트레이스 같은 거나 아니면 픽시 같은 상용 솔루션도 있죠. 이런 걸 학습해서 커널 레벨에서의 미묘한 성능 병목이나 오류까지 진단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싶습니다. 이런 언급은 문제 해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최신 기술 습득 의지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문제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도구랑 지표를 선택하고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분석하는 체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걸 어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통해 보니까 데브옵스 신입 면접에서는 그 기술적인 정답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당신의 그 문제 해결 과정 그리고 실제 경험과의 연결 또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네요. 각각의 답변 속에 내가 이런 고민을 해봤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다는 당신만의 스토리를 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맞아요. 이 자료의 답변 예시들은 단순히 지식을 나열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하는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당신이 정보를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 능동적으로 탐구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사람이다. 이런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면접관은 결국 함께 일하면서 성장할 동료를 찾고 있는 거니까요. 오늘 다룬 기술적인 문제 해결 능력 외에 데브옵스 역할에서 점점 더 강조되는 협업과 소통 능력. 이건 어떻게 면접이나 실무에서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요?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이 역량을 어떻게 키워나가고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당신에게 남기는 생각할 거리입니다.